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 투표 마감했고요. 각종 지표에서 민주당의 압승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183석이죠. 비례정당 포함해서 압도적 의석을 민주당이 획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결국 패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효하게 현재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이 대표계의 중심 논리를 한번 보면은요,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대선 패배의 주범은 이낙연과 그 일파들, 즉 수박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이제 문파와 결별을 해야 된다. 이들을 청산하지 못하면 이제 미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되는 핵심이 있죠. 이 정치적 붉은 악마, 즉 당원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오직 당원만이 희망이다. 이건 달리 해석하면요, 이 정당의 주인은 이 당원이라는 잘못된 인식,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정당의 주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국민이죠. 국회의원을 되겠다는 사람들, 또 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의 뜻을 앞장서서 더 받들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서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당은요, 이 소위 말하는 의원들, 대표, 그리고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 아니죠. 민주당의 주인 역시 국민들이 당의 주인인 것이죠. 얼마나 잘 받들고 얼마나 뜻에 복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의석을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정권을 쟁취할 수도 있고 내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도대체 183석을 몰아줄 때는 언제고 대선에서도 그따위 윤석열 같은 인간을 지지하느냐. 자,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이직론입니다. 이직론. 자, 요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팬덤, 이 개딸들은 어떻게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자,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직들이죠.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자, 요번에 이제 총선에서 이제 다수당이 되는 것이 압승하는 것이 이제 자명해졌죠. 자, 그럼 이제 이직들 어떻게 할까요? 그 이직들이 이번에 민주당 또 지지한 겁니다. 지지하면서 이제 다수당이 된 거죠. 자, 이번엔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 자화자찬이 이제 본물을 이제 이룰 겁니다. 역시 이재명 대표의 탁월한 지도력, 완벽한 공천에 의해서 다수당이 됐다. 이렇게 본물을 이룰 것이 확실한데요. 자, 지금까지의 논리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이 혐오 정치, 증오 정치의 이 반사이익이라는 이런 인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민주당 이 선대위원장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 자, 결정적인 것이 이종섭 호주로 대피시킨 거고요. 하나로 양재마트에 가서 이 대파 얘기한 거 있죠. 이게 이제 결정타를 먹인 겁니다. 그 전에 민주당의 지지율이요. 윤석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의 지지율은요, 이 갤럽하고 이제 리얼미터가 엇갈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약세였죠, 약세. 거기다 이제 결정타를 먹은 것이 이재명 대표의 이 사당화 논란, 이 공천 과정 속에서 완전히 찌그러졌다가요. 이종섭 해외 도피 그리고 이 대파 사건이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이 반사 이익으로 온 거죠. 그래서 정권 시판론이 이 가속화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이원주 이 양문석 의원 낙선을 절실하게 바랬던 사람인데요. 결국은 당선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줄기차게 방송에서 이 주장을 하는 내용은요. 이런 구조로는 제2, 제3의 윤석열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이뤄놓은 것을 깡그리째 뒤집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국민들의 피땀이 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구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자, 한 번에 뒤집어 엎지 못할지라도 제일 시급한 이 정치개혁 관련 사소한 것이라도요. 자, 이번에 선거 문제도 대표적인 것이었죠. 자, 하나하나 근원 본질에서부터 접근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런 반사이익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지 자 이렇게 해놓고요 또 대선 패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은 윤석열의 등장으로, 그리고 21대 총선 183석 중구에서도 분명히 드러났죠. 자, 이원주 의원처럼 정치인들은 하면 됩니다. 이 젊은 정치인들도 이원주 의원 따라 하면 됩니다. 민주당에 있다가 자, 안철수 울며 불며 유세하다가 한나라당에서 충분히 뛰었죠. 출마도 하고 부산에서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악어의 눈물의 전형적인 이 정치인이 바로 이 이원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원주 의원이 이 공천단 방식은 아주 똑똑하죠. 이 개딸들한테 이 찬사만 받으면 충분히 공천 받을 수 있겠구나. 참 그렇게도 땄죠. 자, 이 양문석을 한번 볼까요? 양문석은요,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하를 가지고 저는 문자 삼고 싶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표현의 자유다라고 칩시다. 이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료 민주당 내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쓰레기니 양아치니 하는 이 전형적인 이 막말 이 정치인의 이 끝판을 보여주는 이런 친구입니다. 인성 자체가요 정치를 전혀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친구를 제가 이 개거품이라고 별명을 줬어요. 한번 여러분 그 양문석 씨의 유튜브 각종 여기저기 이제 이재명 유튜버들 이 방송에 출연을 많이 했어요. 전형적으로 정치는 근본이 뭡니까? 인본이잖아요. 인본.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을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건 둘째치고 이 동료 같은 진영 내에서조차 이 공천을 목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뭐 이재명 대표를 물고 빠는 거야 뭐 얼마든지 자유지만요. 이 상대방을 향해서 혐오와 이 증오를 내쏟는 이 양문석 이제 의원 되면 정치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이 정치를 합니다. 자, 이 이원주 양문석 소위 말하는 이재명 팬덤 개딸들의 우상이죠. 이 두 분이 당선됐다는 것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이제 최우선으로 둘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다. 자, 당장 다수당이 돼서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21대 총선을 보면 되죠. 과거에 열린우리당을 또 보면 됩니다. 이 열린우리당 153석 결과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통치 기간 내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질의멸렬하다가 결국에는 공중분해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 우려되는 부분은요. 이 민주주의의 꽃은요 뭡니까? 평화.
그리고 다양성이죠, 다양성.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지금 이 친명 일색으로 그 이제 의원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왜 다양성을 강조하냐면요. 이 민주당 지지하는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거의 극우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좀 더 좌측에 있는 이 중도 이 좌파적인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부터 전체적으로 구성이 돼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국힘과 다를 바 없이 이 보수 정당이죠, 보수 정당. 다만 좀 더 왼쪽에 있다. 이 국힘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고요. 굳이 뭐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뭐 이 보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따지자면은요, 이 민주당은 그 이준석의 개혁신당 딱 그 수준의 그 이 사상적 관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 민주당이 해방 이후 민주당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지금도 강력한 이 기득권 정당이 된 데에는요, 이 지지계층의 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지지하시는 분들 역시도 이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또 때로는 사안에 따라서 우익 성향의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다양한 지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자, 맹목적 내지는 천편일적인 이런 그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요, 각기 사안에 따라서 즉 뭐 당의 뭐 이익이든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든 사안사안별에 따라서 이 합리적으로 의견들을 도출하고 모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번 이 의원단 이제 구성으로 보면요, 짬뽕인 건 맞아요. 짬뽕인 건 맞지만 특히 특정 이재명 대표라는 그 개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강력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이 개딸들이 이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의원들이 많이 이제 당선이 됐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이 동맥경화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 자체가요,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요, 계속 여름만 있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 성향, 성격부터 시작을 해서 삶의 패턴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것이 이 역동성을 잃게 돼요. 역동성을 고정화돼 버리기 때문에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 성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요. 이 반면교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존은 이어지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것이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요. 저는 이 민주당의 정체성 관련 부분들, 그리고 이 중도층이 이탈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 부재 감세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부자 감세예요. 이 송영길 대표의 이 민주당은 이 국힘에 그대로 동의해 준 것이죠. 2%가 1%가 됐든 1%가 0.5%가 됐든 이 부재 감사에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 이 민주당의 한계를 이제 여실히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거 송영길 대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중산층을 끌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종부세 완화를 못해 서울에서 100만 표를 잃으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논리였죠. 사실 이것이 저는 죄악이 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당시 이제 네이버나 각종 포털에 이 관련 기사들 댓글들을 보면요, 이 댓글 보면 알잖아요. 누가 어떻게 어떤 성향의 사람 작성했는지. 이 상당한 이 댓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요. 이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러한 이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이 평안 그리고 민생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이 183석의 민주당은 이 한 게 없는 겁니다. 전혀.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갈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요. 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이번 이 압승을 하게 만들어준 것은요, 다시 한번 민주당에 그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자, 대선 이 패배 후에 뭐 진짜 국민들 가슴에 와닿는 그 절절한 자 그런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죠. 자, 그다음에는 뭐 국진뿐이 아니고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개항을 출마하고 당 대표가 이 되는 과정 자체를 자신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선 패배 관련해서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 자료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 대선 이후에요. 이런 여론조사 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 자, 후보 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38.9%입니다. 다음에 당의 문제 13.8%, 문재인 정부 20.2%.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 총선과 달리요, 대선은 이 후보자의 인물을 많이 보죠. 당시에 윤석열, 이재명 양 후보의 비호감들은요, 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50대 50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진보층 보수층 뭐 이거 다 떠나가지고요, 이 비호감도가 이 두 후보에 대해서 상당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다. 제가 이 참여 성찰을 안 한다 그랬죠. 이 참여 성찰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요, 뭐 이재명 잘못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조국 잘못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선 패배의 책임은 이낙연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박이다. 이것이 이제 근본 기조예요. 그것이 이제 더 강화되는 거죠. 그것이 더 강화된다는 건 뭐예요? 이 참여 성찰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될 것인가? 자, 백서조차 내지 못했죠. 이 백서를 이재명 이 대표가 됐으니 이 백서를 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개혁은 실종됐고요. 이재명 이 박홍근 체제 하에서 이 누더기 공수처법, 누더기 이 검경 수사 분리 법안 결국 다 이제 유명무실화 됐잖아요. 그리고 이 서민 민생 관련 뭐 생각나는 정책 여러분 한 개도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참여 성찰이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뭐 본인 스스로 저는 크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이 민주당을 자신의 어떤 대선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국민이 준 이 뜻을 좀 잘 되새기는 그러한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국혁신당인데요.
자, 이 조국 혁신당의 이 돌풍은요, 저 가히 태풍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인본 정당에 대한 갈구가 근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앞선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대선 패배 그리고 이후에 그 민주당의 그 행보 그리고 공천에서 철저하게 그 사당화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그 염증을 느낀 자 이런 그 울분에 대한 그런 내지는 민주당에 대한 그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국 혁신당을 현재 지지하고 있는 근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물론 뭐 지금 15석 얻을지 14석 뭐 11석을 얻을지 알 수는 없지만요. 이제 공약이 상당히 선명하죠. 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인데요. 자, 한 가지 제가 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조국혁신당에 던지는 그 화두 중에 제일 큰 거가 검찰 개혁이죠. 뭐 검찰 포함한 사법 개혁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판사 관련 부분인데요. 검사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요. 실제 그 각 주마다 법은 틀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뉴욕주 같은 경우 거기는 이 과거의 동료법관 앞에 소송 대리 금지하고 뉴저지는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변호사 이 개업을 금지를 시킵니다.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관 임명할 때 퇴직하고 사퇴할 때 영구적으로 개업 금지 선서를 합니다. 아예 이제 사전에 나는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 라는 선서를 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요. 이 소송 대리뿐만 아니라 변호사로 재개업하는 것 자체요. 법관 임용 조건에서 아예 전면적으로 이제 이 금지를 시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이 공약의 구체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찰개혁에서 21대 국회에서 중심적으로 이 추진이 된 것이요. 이 소위 말해서 이 검경수사권 이 불렸어요. 자, 검경수사권 분류 같은 경우에 이 시행령 하나로 완전히 이제 무력화되죠. 그리고 당시 이 국민 여론이요, 이 검찰개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건 뭐예요? 이 검찰이 개혁되고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거로 되나? 이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 판사 예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정관애우 금지법. 지금 이 정관애우 금지법 관련해 가지고 이탄희 의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 관심을 갖고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탄희 의원 출마 안 하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이 사법개혁 필요성은요, 이 유전무죄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돈의 카르텔이에요. 이 돈의 카르텔을요, 끊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돈의 카르텔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검사, 판사, 변호사입니다. 자, 이 검사와 판사가 결탁하고요. 이 변호사가 검사와 판사하고 결탁하는 겁니다. 왜요? 돈 때문이겠죠. 정관애우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인지산정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럼 돈 없는 서민들,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죠. 이 유전무죄 돈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이에요. 오히려요, 검경 이 수사권 분리보다는요, 이 정관애우
정관예우 정관예우법이라는 정관예우 금지법이죠. 이 정관예우 금지법이요. 오히려 이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유전무죄 이 돈의 카르텔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이 조국혁신당의 과제는요, 자 선명한 이 구호를요 어떻게 이제 공약으로 구체화시키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한계고요. 자, 이 정체성 유지가 관건이죠. 자, 민주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제 큰 관건인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합당은 안 된답니다. 이 합당이 쉽게 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 개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이 조국혁신당이 이 합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묻혀버린다. 자, 이런 생각이에요. 향후 조국 대표의 그 사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으나 조국 대표의 그 운신과 관계없이 이 정체성을 다음 대선까지 유지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조국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로 될 수도 있고요. 조국 혁신당 이 단독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다음 대선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이 대통령이 됐을 때요. 이제는 군부 독재부터 시작을 해서요. 잔재, 친일 잔재, 이 반민족 이 행위에 대한 처벌부터 시작을 해서요.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더 많은 기대를 했죠. 이후에 다시 정권이 또 바뀌어요. 자, 문재인 정권 다시 찾아왔지만 다시 바뀌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요. 이 근원과 본질에 대한 이 근본적인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윤석열은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혐오 정치 이것이 지속이 되면요 이 상호 반사 이익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183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이 183석은요 당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텐데요. 민주당이 잘해도 183석을 얻었나요? 당시도 민주당 한 거 거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황교안, 나경원 때문에 광화문에 맨날 가서 태극기부대와 같이 놀았잖아요. 니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거로 인해서 183석을 준 겁니다. 자, 이 183석을 가지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자, 요번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 그리고 이 참회 성찰 정치 개혁이 없다면요 요번에 다수당 만들어주고 다음에 또 이 대선에서 정권 그대로 민주당이 되찾지 못하는 민주정이 되찾지 못하는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희망은 무엇이냐? 이 정치 개혁입니다. 이 진정한 참회 성찰과 이 정치 개혁 자 그리고 좀 인본에 근본적으로 좀 가까운 정당 이 인본 정당이 이 조국혁신당은 그 기조를 끝까지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이 정체성 유지가 향후에 조국혁신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